네 번째 강연은 지리 정보의 물리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구 위의 표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어느 곳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요.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밀도가 다른 여러 지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커피숍 그리고 학교 이런 시설물들을 인구 밀도와 어떤 관계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한 모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상상의 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의 마을은 아니에요. 상상의 마을인데 이 마을은 면적이 같아요. 40제곱킬로미터로 A 마을, B 마을이 면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사는 사람 숫자는 달라요. A 마을에는 100명이 살고요. B 마을에는 800명이 살아서 8배의 차이가 나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커다란 커피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그 예산을 보니까 두 마을에 모두 45개의 커피숍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문제는 두 마을, A 마을, B 마을 각각의 마을에 커피숍을 몇 개로 나눠서 설치하는 것이 사장님인 저에게 가장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100명, 800명으로 8배의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커피숍은 전체 45개를 설치하고 싶어요. 몇 개씩 설치할까요? 이거를 1대8로 인구 비례로 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방법이었어요. A마을 100명, B마을 800명이니까 전체 900명이잖아요. 그런데 45개의 커피숍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00을 45로 나누면 계산 되시나요? 계산 되세요? 커피숍 하나당 2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커피숍 하나에 20명씩 오도록 하면 A마을, B마을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마을에는 100명이 살잖아요. 근데 커피숍 하나에 20명이 오면 되니까 A마을에는 5개를 설치하면 되죠. B마을에는 40개를 설치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커피숍을 설치하면은 이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내쉬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물리학자들은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이게 왜 평형 상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커피숍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A마을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B마을 커피숍이 부러울 게 없죠. 그 여러분 커피숍이랑 장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A마을 커피숍 중에 하나가 B마을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A마을은 손님은 100명인데 이젠 커피숍이 5개에서 4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 숫자가 아까보다 늘어나요. 25명씩 와요. 반면 B마을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커피숍 하나에 손님이 20명이 왔는데 이제는 40개에서 41개가 됐잖아요. 그럼 B마을은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 숫자가 2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커피숍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A마을에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마을 커피숍 하나가 B마을로 옮겨가면 그러면 B마을 커피숍 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은 A마을로 옮겨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경제학에서 내쉬 균형이에요. 현재 상황을 약간 흐트러뜨려 놓으면 그 흐트러진 상황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물리학자들은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경제학에서의 내쉬 균형에서의 균형을 영어로는 이퀄리브리엄이거든요, 단어가. 물리학에서의 평형도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영어 단어는 똑같은데 경제학에서는 그 균형이라고 부르고 물리학에서는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리학자와 경제학자가 얘기를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영어는 똑같은데 우리말로는 다릅니다. 5개, 40개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커피숍은 모두 다 다른 커피숍이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 마시는 손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집에서 커피숍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할까는 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A마을, B마을의 면적이 똑같아요. 40제곱킬로미터예요. 먼저 A마을에 대해서 40을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게요. 40이라는 커다란 면적에 커피숍이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피숍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바로 40을 5로 나눈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 사각형을 보시면 면적이 주어지면 면적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그게 거리의 스케일이 돼요. 그러면 5분의 40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그 값의 의미는 A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까지 갈 때 얼마나 걸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거리 스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계산을 B마을에 대해서 해보세요. B마을은 1km입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면적이에요. 40으로. 40제곱킬로미터로. 근데 A마을은 커피숍이 5개밖에 없어요. B마을은 40개예요. 그럼 B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커피숍이 A마을의 커피숍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이 커피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B마을에 살고 싶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5개, 40개로 나누는 상황은 커피숍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면 5개, 40개가 불편하죠. 그래서 똑같이 45개의 커피숍을 설치하더라도 몇 개씩 설치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커피숍 하는 사람은 5개, 40개. 커피 마시는 사람은 똑같은 숫자가 있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커피숍 주인과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행복이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번엔 학교를 생각했어요. 학교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가게에 오는 손님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여러분이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지가 여러분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제가 착안했던 개념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선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하면 다른 건 못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의 감소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걸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 학교에 학생들이 집에서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를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다 더해요. 그러면 그게 저는 우리 전체 사회로는 사회적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까지 가려면 엄마 아빠가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은 뭐에 해당하냐면 학생의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의 총합에 비례해요. 그건 우리 사회 전체로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돼요. 왜?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귀중한 시간에 아이를 학교에 빨리 데려다 주고 직장에 출근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제품이나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고 아이를 통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오는 학생 숫자가 모든 학교마다 다 똑같다. 커피숍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부담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상황이 최적의 그 분포 방식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해서 답을 알려드리고 그게 왜 답인지만 설명드릴게요. 정답은 학교의 경우는 똑같이 45개예요. 커피숍은 5개, 40개였잖아요. 학교는 9개, 36개로 하는 것이 최적이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게 바로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에요. 9분의 100이 무슨 뜻일까요? A마을에는 100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학생이 9개의 학교에 가잖아요. 9분의 100은 한 학교의 학생 수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걸 아까 계산해 보신 거예요. 40제곱킬로미터를 9로 나눴으니까 학교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죠. 거기에 루트를 취했으니까 이 값은 바로 학생 한 명의 통학거리예요. 학생 수 곱하기 통학거리. 그러니까 이 의미는 A마을 학교 하나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되죠. 그걸 식을 정리하면 바로 이 식이 돼요. B마을은 제가 36개라고 했죠. 여기다가 800명의 학생이 36개 학교로 가고요. 40제곱킬로미터에 36개 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B마을 한 학교의 학생 수. 그 다음에 요건 학생 한 명의 통학거리. 학생 수 곱하기 통학거리. 학생들의 통학거리 총합이죠.
이걸 정리하면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다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학교 45개를 설치하는 것은 5개, 40개가 아니라 9개, 36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학교는 커피 파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학교가 어디에 있든 상관 말고 네가 얼마나 멀리서 오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커피숍은 5개, 40개가 최적이에요. 5개, 40개로 하면 한 가게에 오는 손님 숫자가 A마을, B마을이 20명씩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손님의 경우엔 똑같은 동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회 비용이 중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9개, 36개로 하면 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A마을, B마을이 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계산해보고 재밌더라고요. 똑같이 45개를 두 마을에 설치하는 상황인데 학교냐 커피숍이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숫자로 얘기를 안 하고 수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 수식으로 적은 거예요. 자, 인구 밀도를 저기 꼬부랑 글씨가 그리스어의 로우라고 하래요. R에 해당하는. 그래서 밀도를 보통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밀도를 로우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인구 밀도 로우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밀도를 D라고 적은 다음에 앞에서 두 마을 이야기에서 인구 밀도와 시설물의 밀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 수식으로 적은 거예요. D가 로우의 알파승에 C를 곱한 수의 숫자 그 값에 해당한다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식을 A마을, B마을 각각에 대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이 식을. 그죠? 그래서 A마을의 어떤 시설물의 밀도가 이거고요. B마을의 시설물의 밀도예요. 이거 수식을 쭉 정리하면 C는 위아랑 아래랑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냥 로우 A분의 로우 B의 알파가 되고요. 이건 적으면 돼요. B마을은 800명이 40제곱킬로미터에 살고 A마을은 100명이 40제곱킬로미터에 살죠. 그래서 이게 밀도의 B예요. 근데 40이 똑같으니까 그냥 8의 알파승이 돼요. 이 8의 알파승이라고 놓고 그걸 앞에서 계산한 커피숍과 학교의 경우에 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커피숍은 5개, 40개였고요. 학교는 9개, 36개잖아요. 그 수식을 넣어요. 그럼 이게 8이죠. 8이 8의 알파승이니까 알파 값이 커피숍의 경우엔 1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이따 나와요. 커피숍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승이다 라고 놓으면 알파 값이 1이에요. 학교는 A마을에 9개, B마을에 36개잖아요. 그 B를 계산하면 얘가 4예요. 4가 8의 알파승이에요. 그때 알파를 구하는 건 여러분 잊어버리셨어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 계산하면 알파가 3분의 2예요. 요 기억하세요. 커피숍은 1, 학교는 3분의 2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제가 유도한 거죠. 그 다음 당연히